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헌재가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 전원 의원직을 박탈한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통합진보당 해산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미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종창브라더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김창수 코리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코리아 연구위원. 코리아 연구위원. 아, 눈길을 헤치고 오셨습니다. 예, 엄청나게 막히는 길을. 예. 예. 아침에 제가 올 때 살짝 그치는 감이 있었는데 계속 오는 모양이네요. 자,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김종대입니다. 약간 고춘자 장소팔필이야. 내가 좀 능글능글하대 사람들이.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선배, 재밌어. 남성 아줌마? 아니 남성남, 아니 남철 남성남. 남철 맞다, 남성남이라는 맞다. 이야기도 하고 네.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철 또 남성남. 어구 비슷하다. 누군가는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어울린대요 목소리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다. 아니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음이래요. 저 김종대 선배가 양이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짝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눈이 오는 가운데 저희가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녀. 자 우선 오늘 신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정윤회가 사라졌어요. 정윤회가 사라진 자리에 통합진보당이 도배를 해요. 5주차를 넘어서면서 살짝 이게 그 지면가리, 면가리를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우선 지난 금요일 헌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무려 8대1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체 9명 가운데 8대1로 통진당 해산. 이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헌재에서 이 판결을 내릴 때 1956년도에 독일 공산당 해산일을 많이 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그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반복되고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칼 마르크스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희극으로 반복되고 또 비극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지것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 마르크스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죠. 그러니까 저는 종칼 마르크스는 아닙니다. 종칼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종칼 정도는 요즘 용납되는 사이긴 합니다만은 종칼은 아니고 종북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종창 브라더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종이 기분 나빠. 계속 가자고요. 종자 돌림. 정창 계속 가자고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지금 보니까 김창수 연구위원께서 너무 스스로 사정 검열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속에. 너무 힘들어 진짜. 이런 우리가 늘 첫 회부터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의 자유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위축되고 억압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1956년도에 독일 사례를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은 나치 이제 패전 이후에 지금 통일이 돼가지고 유럽의 맹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독일의 역사 속에서 2차 대전 이후의 독일 역사 속에서 1950년대는 가장 독일이 후퇴했고 가장 독일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던 가장 낙후했던 독일의 모습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판결이 1956년도에 독일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1972년도에 이 명석한 젊은 검사였던 김기춘 검사가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해서 유신이 발표됐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때로 후퇴된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 전함이 어떻게 되죠? 박한철 소장입니다. 네, 박한철 소장이 공안 검사 출신. 그렇죠. 예, 공안검사 출신인데 그분이 발표를 할 때 저는 갑자기 그 1979년도가 생각났습니다. 1979년도 그 11.6 이후에 네. 우리가 그 항상 그분 앞에만 서면 세상이 환해지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전두환. 네. 네. 아, 그분이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네. 그렇죠. 1979년도에 11.6 이후에 딱 나타나가지고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살벌한 분위기를 딱 잡아갔는데 네. 갑자기 인상이 1979년도가 아닌가. 자, 근데 김종대 편집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 독일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사실관계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 56년도에 독일 공산당이 이제 해체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해체하자마자 바로 이름 순서만 바꿔 똑같은 명칭으로 또 부활했어요. 이거는 규제 안 했습니다. 12년, 그러니까 12년 걸렸어요. 12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KDP가 DPK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저기 하나의 어떤 해체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네. 한국 진보 정당의 어떤 일관된 탄압사 네. 또 어떤 일관된 어떤 죽이기 네. 이런 어떤 것들은 독일에선 보여지지 않았던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인용하는 것은 좀 다소 어폐가 있다. 네. 이런 점들이고요. 그러니까 독일만도 못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독일만 못하죠. 독일이 얼마나 다원주의 사회고 이게 다 보장되는데. 오늘의 독일이 아니라 1956년도에 독일에 가장 낙후했던 시절에 독일만큼도 우리는 못하다. 그렇지. 그리고 그 독일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주권도 없던 시기 아닙니까? 그 패전국이고 점령당한 그렇죠. 상태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상적인 정리가 굉장히 어떤 그 독일이 고생을 많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세계 12위 경제 대국에다가 87년 체제에서 출범한 네. 이 사상적인 어떤 스펙트럼이 막 넓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어떤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벌어진 이런 일을 독일하고 비교한다. 그 우리만보다 훨씬 더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한 나라를. 네. 그래서 그건 말이 어폐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보충 의견에 뭐 대역죄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대역죄 자꾸 뭐 그러자 보면은 난 대통령이 서태후 같아 보여요. 왜 저래 잔인해? 그냥 다 잡아 죽여 그냥. 반대되면은. 네. 그 지금 이런 어떤 그 문명 사회에서 대역죄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좀 촌스럽죠. 네. 아이 촌스럽고 얼마나 구태의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 자체도 슬픈 일인데 지금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국가보안법 수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미 이정희 대표 측은 다음에 닥칠 어떤 수사와 그 이후에 어떤 본인의 어떤 사법 처리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나셨어요? 제가 접촉했습니다. 측근을? 최측근은 당사자를? 아니 뭐 거의 일심동체를. 아. 그런데 그 이미 다 예상하고 있고 그 지금까지 닥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후에 더 어떤 심각한 공안의 그 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저는 통합진보당의 어떤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출범한 이래 그 국민의 많은 지지 또 이제 진보 정치의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이런 그 기대는 단순히 통합진보당 또는 민노당을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이 야 진보 정치 한번 판 까는 거 보자 이러면서 기대와 성원을 보내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상당 부분의 지지를 본인 자신들이 잠식했고 맞아요. 또 그 많은 어떤 정치 정당 활동에 있어가지고 여러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그 기대를 실망으로 바꿨던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진보의 언어를 이제는 우리가 재구성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내몰린 것은 비단 헌재 판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진보가 먼저 혁신할 기회를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기어이 외부의 어떤 그 강압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당하는 이런 상태까지 갔던 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자기 혁신의 어떤 기회를 잃고 방황하는 진보와 이걸 기회로 노려서
공안몰이로 몰아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회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통치의 어떤 그 기반 강화에 이걸 활용하는 정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척척 맞아 떨어져가는 이 2014년의 한국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인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는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그 구분을 해서 토론도 논의도 또 시각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보 정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뜨거웠죠. 특히 이제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처음에 그 민주노동당에서 김종철 대변인이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아유 수고해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무상급식 얘기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리고 또 이제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했을 때 아유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이랬는데 결국 10년 뒤에 됐거든요. 지금 됐죠.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민주노동당 시절에 냈던 진보 공약들입니다. 그게 전부 실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스스로 왜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정치하지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스스로 고쳐야 될 것은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이것을 정권 유지의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안몰이에 활용하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 공안몰이에 활용하는 거는 이미 예견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정윤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특징이 네. 뭐 제일 잘하는 게 꼬리 자르기, 뭐 물타기, 뭐 국면 전환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살펴본다면은 항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한 4단계 정도를 거쳐왔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오리발 내밀기입니다. 오리발 내가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합니다. 오리발 내민 다음에 그다음에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한 다음에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해본다면은 제일 처음에 오리발 내밀기를 하는데 이 정윤회 사건이 생겼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는 뭐 찌라시 수준이다. 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오리발 내밀기인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이제 계속 초점이 맞춰졌던 거는 그 한경희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 한경희는 자신에게 오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최경희가. 거죠. 최경희였나요? 네. 죽음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제 박관천 꼬리 자르기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물타기를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주당 박지원이 개선 가는 걸 가지고 무슨 뭐 십상시다, 뭐 네. 북한의 십상시다 네. 어쩌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국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 전환으로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아시안 그 특별 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렸던 네. 혹시나 이런 걸 계기로 하거나 아니면 뭐 북풍이나 종북몰이 이런 걸 것도 했는데 아시안 특별 정상회담은 그냥 뭐 이걸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는 이제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예상되었던 거는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달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그렇죠. 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정된 일정에 맞춰가지고 국면 전환에 어떤 수를 이렇게 밟아왔는데 물론 이제 이게 가지는 어떤 파괴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 시작하자마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윤회가 사라졌다고요. 네. 이제 국면 전환은 확실히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존의 이런 국면 전환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종북 몰이 국면으로 새로운 공안 정국으로 지금 전환되어 나가는 그런 이제 시점에 우리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 공산당 1956년도에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독일 공산당 당원들 전부 다 조사받고 네. 그리고 뭐 수천 명 가까이 6, 7천 명 정도가 기소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당원 전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보수단체가 할빈단인가요? 보수단체가 제기한 그 소에 대해서 검찰이 당원들에 대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그러니까 국민 있습니다. 전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그렇죠. 어떤 정복물의 국면으로 그리고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까지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좀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어떠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질서를 국면이라고 하고 네. 그 국면이 더 강화되는 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기 국면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초월해서 하나의 어떤 구조적 단계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소수의 어떤 이념, 소수의 어떤 그 세력에 대한 상시적 처벌 구조의 어떤 강화다.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재편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 이런 어떤 그 상황 구조라는 거는 우리는 뭐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믿고 있던 그런 건 믿어지지 않는 어떤 현실이 실제로 등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 일각에서도 사회의 급격한 극우화는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다는 실제적인 어떤 그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신은미 씨 종북 콘서트, 신은미 씨 토크 콘서트를 네. 종북 콘서트라면서 한 고등학생이 백색 테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백색 테러였죠.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보여지는 그 맹목성이라고나 할까 상당히 비논리적이잖아요. 그 일배도 했고 그 어린 고등학생이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떤 거기서 그 충동적이고 어떤 도발적인 이런 어떤 그 테러 행위를 봤을 때 이런 행위라는 것이 상무로 중간에 중단되거나 자제되기가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군대에서 때리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폭력을 멈추질 못합니다. 누군가 말려주어야 돼요. 예, 그러지 절대 본인 스스로는 그 황홀경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런 황홀경이에요. 폭력이 왜 황홀경입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구조적 폭력이나 어떤 소규모 집단 내 폭력도 똑같은 것인데 어떤 하나의 사회에 수직 서열화된 질서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암묵적 전제이자 가정이에요. 그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피라미드 위의 질서로 튀어오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무리한 주장으로 자신의 어떤 본분을 망각할 때 그거를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대부분 어떤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처벌 또는 어떤 그 집단 내에서 서열 구조의 처벌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세월호 유족들이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됐는가? 무리한 요구한다. 대학 공짜로 가겠댄다. 단원고 특례 입학하겠댄다. 이런 데서 뭐 그 어떤 사회적 처벌이 작동하는 거고 그럴 때 일베가 광화문에 나와서 치킨 맥주 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재해 보면 재밌잖아요. 황홀했어요. 이건 우리의 놀이 문화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절로 작동하는 거고 이게 그 폭발해 버리는 건데 지금은 그것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처벌이 지금 1위로 옮겨왔는데 통진당이라는 아주 알맞은 먹잇감이 있었어요. 우선은 그 집단의 규모도 적당합니다. 사회에 적절한 공포를 줄 만한 충분한 숫자. 거기에다가 왠지 낯선 용어와 논리들.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한다는 어떤 그 만들어진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처벌의 대상이자 표적이 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을 때 어떤 그 이러한 권력을 추정하고 또 거기에 이 질서를 신봉하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는 그것의 어떤 먹이를 찾게 되죠. 표적을 찾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극우적 현상이에요. 별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처벌의 기제가 강화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여러 어떤 그 정말 비상식적인 갑질, 진상짓 네. 또는 일배짓들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하나의 콘텐츠로 들어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조화되고 상시화되어 있으면서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평등의 기제, 관용의 기제, 그다음에 존중과 배려의 기제가 무너지는 거죠. 걱정입니다. 사실 이번 헌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재에서 정당 해산의 사유로 꼽은 게 이제 쭉 저도 판결을 쭉 봤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첫째는 뭐 이석기를 비롯한 일종의 그 아로가 있어가지고 네. 이들이 내란을 이제 시도했다는 점이고요. 근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도 이미 아로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근데 이걸 이번에 다시 예를 꺼내 들었습니다. 실체적 위협이 있다고 헌재는 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데 네. 이걸 구체적으로 못 밝히니까 숨은 의도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그 숨은 의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이런 해괴한 판결이 됐을까? 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네. 숨은 의도라는 것을 가지고 짜집기 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걸 가지고 최소한의 문제를 증거 제기하지 재판도 안 않습니까? 됐다라는 그렇죠. 비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법의 거죠. 어떤 기초 상식 이런 것들이 네.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주목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 정당 해산의 사유로 꼽은 거는 통진당이 내부에 비례 경선 같은 것들 비례대표 경선을 할 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당 해산의 사유로 꼽았어요. 그 세 가지가 이제 정당 해산의 사유입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과연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당 해산이가 사유가 되려면은 이걸 이제 요즘 뭐 베니스 위원회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른바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은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참새 잡는데 대포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거죠. 그 행위에 가장 적합한 네.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잉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잉 대응을 한 거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정당 해산이라는 소 잡는 칼을 쓴 거고 참새에다가 대포를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사유를 다 인정한다면은 이걸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큰일 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새누리당하고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이 세 가지 사항을 적용하면은 반일방석에 지금 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아로의 존재의 문제인데요. 지금 청와대는 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십상시도 있고 네. 그리고 양천에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아로와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칠인에도 있고 칠인에도 있고. 양천에지. 예, 그뭐 좀 이런 이상한 조직들이 모임이 많아. 예, 청와대.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모임들이 여기는 하나인데 얘네들은 많아요. 청와대는. 많아. 종류도 많아. 예. 그다음에 이제 보스도 여럿이야. 북한을 추종한다거나 또는 북한에 대한 수문도가 있다 이건데요. 이건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계속 지난주에 보니까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도에 네. 그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김정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만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발언들이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쭉 소개되는 것 보니까 그 숨은 의도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숨은 의도가 예,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예. 지적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슨 뭐 선거 당내 선거의 어떤 부정 뭐 네. 비리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적용한다면은 친박이었는데 공천 비리 아, 봐. 근데 장난 제가 아니야. 공천 비리뿐만 아니고 옛날에 뭐가 당 있었습니까? 대표가 잡혀갔어. 그러니까 당 서청원. 대표가 지금 예. 새누리당에 또 기어 들어와가지고 또 뭐 해먹고 있어. 그 뭡니까? 그 옛날에 뭐였죠? 떨어졌어. 트럭으로 했던 트럭 공천. 예. 뭐 트럭 사과 공천. 박스, 예, 찻대기 공천. 찻대기 사건도 있고. 국기문란 사건이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하고 네. 그리고 국정원이 개입해가지고 선거에 댓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이버 쿠데타지 그거. 아니, 그 그러면 문건 공개한 것까지. 그걸 한번 네.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NLL 문건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헌재 판결을 세 가지를 가지고 새누리당하고 청와대에 적용해 보자는 말입니다. 아우. 좌불 안 서게요 지금. 아니,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지킨 범죄네 그건. 통진당은 그걸 못 지켰고. 근데 참. 새누리당이나 그 청와대는 멀쩡한데 통진당만 깨지는 이유는 김정은 대표 입장이 아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적은 규모이고 적당하게 또 위협으로서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이들이 굉장히 낯선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게 물론 이번에 뭐 우리가 사실을 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 상징하는 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래로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장윤선의 팟짱.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후퇴의 문제, 그리고 이게 새로운 공안 시대의 시작이라는 출발의 어떤 신호탄을 쏴 올렸다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그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또 높아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 64%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24%고, 또 리얼미터 조사는 61%가 통진당 해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60% 이상이 통진당 해산이 옳다. 이런 또 국민 감정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뭐 여기다가 조선일보는 진보 진영이 이번에 종북을 또 감싸고 돌면 공멸한다라는 친이 뭐 이런 그 뭐라 협박입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도 조언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다양하게 이제 일단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정치 권력이 유리한 하나의 지형을 잡았다고 저는 봐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 40% 밑으로 떨어진 걸로 모든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유일하게 외교 안보는 40%가 넘고 심지어는 50% 60%까지 네. 육박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못하고 소통을 잘못하고 경제를 잘못한 것이지 북한에 대해서는 잘했다. 외교 안보는 잘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박 대통령 지지율도 37%까지 갤럽 조사에서 떨어졌는데 이것도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42%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지지율을 견인해 나가는, 이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라는 존재를 건드림으로써 지금의 어떤 통치 구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큰 어떤 유리한 어떤 거 하나의 기제를 정치 권력이 잡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여론으로 여실히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네. 민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어떤 정치 체제를 지키는 그런 어떤 유리한 기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북한에 대한 어떤 혐오증이랄까 맹목적인 반감, 거기에 그와 한패가 된 어떤 이미지가 일체화된 통합진보당의 어떤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고립화하고 공략하고 또 어떤 응징과 처벌을 자행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어떤 상당히 많은 대중정치에서는 굉장히 이 정권이 나름대로 어떤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다. 이런 점들이 지금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를 유린한다 그러지만 아무렇게나 유린하는 건 아니거든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라는 대의 원칙의 비논리적일 뿐이지 사실은 정치 권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얼마나 논리적인 접근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보수는 꽤 옛날의 어떤 우매한 보수와는 달리 무언가 통치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꽤 세련된 보수다. 그렇죠. 적어도 MB보다는 진화한 보수다. 그렇게 빅데이터 분석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네. 결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60% 여론의 통진당 해산에 대한 지지, 이 부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헌재가 판결을 할 때는 헌재는 그러한 국민 감정이라든가 국민들이 통진당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헌재는 정확하게 법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헌재는 법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런 판결을 내린 걸로 국민들이 또는 진보 세력들이 헌재를 규탄하는 겁니다.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정확하게 법에 기초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국민들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한 통진당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 60%가 통진 해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저는 통진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통진당 이미지가 투영된다. 김종리 편집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북한 굉장히 싫어합니다. 북한을 싫어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북한과의 뭔가 화해를 해야겠다는 네.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북한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반공 이런 이념도 아니에요. 이념적인 반공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 그냥 실은 혐오 이런 게. 혐오 세력.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일단은 쭉 살펴본다면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죽었다는 점 이거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른바 이제 북한의 그 핵실험 이후에 유엔 제재를 하니까 북한이 한 서너 달 동안 뭐 서울 불바다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국민들도 조금 있는데 북한의 3대 세습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거기다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도 어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무슨 경험이 있겠느냐, 이런 또 부정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종합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뭐 비판 의식 정도가 아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싫어하는, 혐오하는 이런 의식들이 생깁니다. 혐오와 무시가 있죠. 예, 무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통진단의 행보를 본다면은 통진단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통진당의 행보 자체가 명확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거나 애국가를 부정하는 거라든가 또는 3대 세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무 발언을 안 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볼 때는 통진당이 그런 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결정적으로 이석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석기 사건이 내일한 사건은 분명히 아니라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어떤 통진당의 어떤 대응 자체가 마치 제 식구 감싸게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통진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법에 기초해 가지고 본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정당이 해산이 되려면은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 고등법원에서도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정당의 이 베니스 위원회에서 내린 어떤 정당 해산의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자체가 어떤 그 위험성이라든가 뭐 폭력성을 행사해야지 정당의 어떤 구성원들의 일부가 그런 예를 들어 이석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을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정당 자체 해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판결 자체가 전혀 법치에 기초하지 않는 거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통진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0%가 뭐 지지를 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법치주의가 먼저 무너졌다는 데서 지금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그 창수양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감을 하는 게 전 최근에 그 재판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을 발견해요. 자, 예를 들어 윤일병 사건 봅시다. 피고인이 6명입니다. 그런데 주범이 징역 45년 이해 갑니다. 사실 이것도 무리한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종범이 단 한 대도 윤일병을 안 때린 병장이 징역 35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6명을 개개인별로 죄를 나눠보질 않습니다. 싸잡아 6명이에요. 그러면서 살인죄는 또 무죄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상해 취사라 그래놓고 35년. 단 한 대도 안 때린 방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보고 있었다는 이유만. 보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기 징역 35년을 때렸을 때 자, 국민들은 속이 다 시원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사법 폭력입니다. 살인죄가 아니라고 재판부가 자기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경종을 울리는 처벌은 해야 되는데 뭔 재판장에 가면은 어떨 때는 공소장이 마구마구 변경되는 게 A라는 피고인 범죄 사실이 B라는 피고인 공소장에 나와 있고 검찰도 헤매고 사법부도 헤매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재판이 되니까 귀찮아. 다 싸잡아서 징역 45년, 35년, 25년, 15년 막 때렸어요. 막 때렸습니다. 이거 항소심 가서도 또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적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어떤 물론 그 수배 중에 이제 그 유병헌이 사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마녀 재판이 중간에서 끊겼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법정의나 뭐나 보면은 굉장히 국민 감정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마구마구 추종하는 듯한 그랬을 때 비법조인인 제가 봐도 저렇게 분위기에 감성에 따라가면 되겠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 법조계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이 이상 엘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성이나 편성을 봐도 어떤 그 저기 진보노 뭐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컨대 노동 인권 변호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2명이나 있더군요. 그러니까 공안이나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판검사들만 판검사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뭐 야당 추천 진보 성향이 있다 그러지만 그것도 말장난인 것이 여기엔 진보 성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재판부에는. 그러면서 바닥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노동과 인권과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랬던 법조인은 이 못 들어가는 기관 아닙니까? 여긴 최고 재판부일 뿐만 아니라 엘리트 기관이에요. 그 경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국민의 어떤 대표성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편중된 기관이지만은 이 기관이 그 준수해야 되는 것은 어떤 법치주의거든요. 어떤 그 법의 지성과 양심과 또 어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굴종하지 않는 정말 독립적인 그 개개인이 재판관인데 이렇게 어떤 그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다분히 감성적이고 무언가 여론을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인단 말이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일선 법원에 가보니 국민 여론에 따라서 자기 법조적인 양심을 그 배제시키고 나오는 판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지금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법치주의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우리가 이 상징물을 봤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뭐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이 구체적 규범으로 확정되는 데는 누가 뭐래도 법원입니다. 네. 예, 여기서 어떤 문화죠. 법과 정의가 서야 되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이 재판관들의 성향으로 봐서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이 만약에 다수 의견이었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예상도 됐던 일이고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해상 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그 제가 보기에는 이데올로기적이고 감성적인 판결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이걸 감성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많이 남겨줬어요. 네.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럼으로써 바로 이어져 나오는 어떤 거 이제 어떤 공안몰이, 종북몰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게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판결이 됐다. 그래서 어떤 법리적으로는 말이죠. 모든 것이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죄를 묻고 해산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법에서 정한 어떤 그 처벌 조항이 있는 부분만 그렇죠. 예, 근거가 있는 부분만 하게 엄격하게 그 요건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해석했다고 하면은 이걸 무기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의 구조가 되는 예. 거예요. 아까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나요? 조선일보를 안 봐서.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냐면 종북을 진보, 감싸는 진보, 또 종북 감싸면 공멸. 아니 그런데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는 진보 거듭나야 산다는 시리즈인데 네. 이젠 진보의 설계를 자기들이 코치하겠다는 그 그러니까. 기획 기사야. 아, 그런데 거기에 나온 제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코치, 네, 코치하겠다. 코칭이 진보도 줄 서라 예. 이거지. 제가 조선일보한테 요새 티칭이 아니라 코칭하라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도 진보를 조선일보에 코칭해. 코치하고 조선일보에 조언하고 또는 조선일보 입장 협박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지금 김종립 편집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건은 법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은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치에 대해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선일보가 이 법치의 부정을 옹호한다면은 조선일보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법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외면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앞으로 제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 정당 해산을 네. 법에다 명시한 거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를 정당 특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958년도에 진보당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진보당 해산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인 어떤 등록 취소 절차를 밟아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정당을 해산해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법에는 등록 취소라는 그런 조항도 없는데 행정명령으로 등록을 취소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 들어서 가지고 60년 헌법에서는 정당을 이 독재자가 마음대로 해산하지 못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엄격하게 정당 해산하라고.
근데 이 헌법의 정신을 이번 헌법재판소는 위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 민주주의의 성과로 민주항쟁의 성과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한 70여 개 국가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진 자들, 권력자들, 금력을 가진 맞습니다. 이런 자들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약자들을 짓누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해산의 조항을 헌법에 두는 거라든가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거는 권력에 의해서 정당이 쉽게 해산되지 않게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조항이 헌법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런 법의 정신을 부정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는 이런 법치를 부정하는 것, 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 민주주의 기반을 부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체제가 등장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법치와 반부패입니다. 네. 공산당 1인 독재 체제인 중국에서도 법치와 반부패를 중요한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법치를 부정하는 역사를 거꾸로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이거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 군대에 썩은 내가 진동하죠. 부패 덩어리들이 아주 그냥 방산비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강에서도 썩은 내가 나니 이게 진짜 해외 유전에서도 썩은 내가 나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자,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에도 없는 의원들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박탈한다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그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할 뜻을 지난 주말 밝혔는데요. 이것도 정말 무도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법에도 없는 것을 헌재의 권한으로 의원직까지 박탈해버리는 이거 진짜 국민들이 뽑아준 건데 말이죠. 그래서 벌써부터 내년 재보선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헌법재판소가 너 나가, 네. 너 그만해 이렇게 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민노당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한 200만 표. 또 이번에 이제 지역구 의원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20만 표 네. 정도가 이제 사표가 되겠고 또 지방의원까지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그 대의 정치의 어떤 그 근간도 이제 부정이 된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당 해산 결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동화 반복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진보가 이렇게 어떤 거 허리가 그냥 두 동강이 분질러졌는데 네. 물론 통진당만이 진보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하려고 해요. 네. 통진당이 곧 진보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또 통진당 내 일부 이석기 그룹이 또 통진당의 전부라고도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건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이제 그 남아 있는 기간에 진보의 자기 재구성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는 네. 게 우리가 과거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굉장히 엄혹한 시절 또 비합법 시절을 거치면서 진보가 스스로 만든 역사와 문화의 관성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것이 87년 체제 이후로 새로운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자기 옷을 제대로 좀 갈아입고 네. 그러면서 무언가 조금 더 대중 정치가 어떤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진보의 어떤 하나의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원형을 형성해 왔는가 이 점에서는 이제 반성할 절호의 기회가 저는 왔다고 봐요. 네. 그 이념과 용어와 개념과 또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네. 자기 재구성이라고나 할까?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년 4월까지 가서 오히려 이 재보궐 선거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남다른 지혜가 요구가 된다. 이건 뭐 공자님 말씀 같지만 아주 절박한 얘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통진당 내부에서조차도 일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우리가 비례대표 그 공천비리 이런 문제로 통진당이 내홍을 겪을 때 네. 통진당 내부에서 뜻있는 사람들도 지금 저 의원들을 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그 공익과 다수의 이익 또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단결했는가 이런 점이고 또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모습 어쩌다가 이건 가장 많이 나오는 불평입니다마는 통진당 내에서 자성하는 목소리 중에 가장 많은 게 중앙당에 전화하면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정당이든 이런 식의 비난은 다 있지만은 통진당이 특히 심하고 일부 당직자들 간의 어떤 자리 나눠먹기 또 어떤 일부 계파의 어떤 독점적이고 패권적인 어떤 그 정당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걸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안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오해를 준 점이 뭐냐 가장 큰 오해를 준 점이 역시 그 용어와 그 논리에 있었어요. 아니 사실 그 저기 과거 비합법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항일무장 투쟁하던 시절에나 쓸 법한 용어들이 무슨 문건에 등장한다든가. 어떤 용어죠? 내가 참 창피해서 말도 하기 싫지만 네. 그런다든가. 아니 저기 이석기 재판 때 나온 사실은 총한자루 정신, 칼한자루 정신 이것도 그 세기와 더불어 해서 나쁜 건데 이것도 물론 조선일보가 써먹어서 내 말씀드리기가 좀 신중해요. 이게 자꾸 종북정당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지만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시절에 그 하나의 어떤 대항 이념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적들을 그 두루 섭렵하면서 생긴 하나의 어떤 문화적 습관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전혀 쓸데없는 습관들입니다. 이런 것들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진보의 상황에 대한 우리 대응 뭐 이런 방향 이런 건데요. 진보의 재구성. 진보의 재구성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작게는 찌라시에 또 답이 있습니다. 찌라시는 대단한 거잖아요. 네. 찌라시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찌라시에서 보도하고 그리고 또 찌라시에서는 청와대 내부의 권력 구조도 찌라시는 잘 알고 있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하지 못했던가 우리나라의 뭐 국영 방송도 못했고 심지어 팟캐스트 1위를 달리고 있는 팟짱에서도 보도를 못했고 또 뭐 팟캐스트 그 전국구가 있어서 다행이다고 하는 정봉주의 전국구에서도 보도하지 못했던 거. 그거 전부 다 찌라시에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찌라시가 아마 2014년에 퓰리처상 정도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찌라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으니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전원 새누리당으로 들어가라. 새누리당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RO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진짜 나와 있어요? 찌라시 나왔다니 RO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헌재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이제 새누리당 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이게 이제 찌라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비합법 시대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맞아요. 왜 민주주의 훼손이냐면은. 자, 이제 옛날에 그 그레그 대사가 주한미 대사 재직 시절에 한국 정치가 보혁구도로 재편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 합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야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80년대. 80년대 제야라는 말이 뭡니까? 합법 공간과 구별되는 어떤 장 외에서의 어떤 비합법 운동을 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합법화됨으로써 그 어떤 그 굉장히 과격성을 완화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권에 맞는 진보 운동으로 재편이 됐던 거죠. 저는 뭐 이정희 대표하고 심재환 변호사 그 부부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민노당에서 이제 국민 10% 지지를 얻고 야권 연대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국민의례 하자.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경례하자. 당연히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일부 이제 당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문화로 성숙되기 전에 조선일보 공격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진보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회는 그걸 기다려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비화되면 어떻게 되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하화되고 비합법화되면은 사회가
엄청난 공안의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합법적으로 국민 심판을 받게 해주자. 예,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진보 정당의 어떤 제도권 내 진입이라는 건 예전에 80년대 문화에선 제도 정치의 수건이었어요. 이거를 보수 정치인들도 다 말해왔던 겁니다. 사실은. 네. 그게 정상적 정치 발전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이전으로 다시 시대가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우리 옛날 맨날 보던 공안 사건, 조직 사건, 간첩 사건 그러면서 뭐 어떤 계엄 직전까지 가는 이상한 공안몰이 이런 어떤 그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 헌재 판결을 유신에 비유하면서 헌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상 이것은 21세기판 긴급조치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는 찌라시에 나온 대로 저기 비합법 투쟁이 이제 본질이 됐다 그러면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세포 조직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저 부분이거든요. 자, 그거 안 하고 진보당이 합법적으로 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다 이거를 시리즈로 해도 모자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진보의 재구성 문제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제기됐던 주제예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진보 스스로 그것을 제대로 잘 수렴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사고가 방조가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나중에 끊어서 하도록 하고 잠깐만요. 예정된 시간이 우리가 딱 10분 남았거든요. 자, 김창수 연구위원께 일단 우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사회 하는 것 같아. 장윤선의 팟짱.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찌라시 이야기 말고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 법치의 파괴, 법치의 부정, 민주주의 파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각을 세우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종인 편집장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을 세우지 않고 자기 성찰만 하면 공허하겠죠. 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각만 세우면은 그거는 맹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는 걸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을 세우는 건 당연히 법치의 파괴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것이고요. 자기 성찰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종의 이제 뭐 종북이라는 용어조차도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나왔던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종북에 대한 어떤 시비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의혹의 눈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갔던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정말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팍 하면은 종북이라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당해가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 내부적인 성찰을 저는 뼈아프게 하지 않는다 한다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뭐 1, 2년 가까이의 어떤 그 겨울공화국, 공안 한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과연 대응할 것인가. 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우리 내부의 성찰이 없다면은 결국은 조선일보가 짜주는 진보의 재구성의 시나리오에 맞게 진보가 만들어져 버린다면 그게 무슨 진보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좌우의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가 다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건강성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그 60%가 넘게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는 여론이 왜 많은가? 저는 이것도 사실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종편에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을 다루면서 그 이미지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것들은 저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 시장에 그대로 투영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헌법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가?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무슨 운동기구도 없어요. 예전처럼 무슨 시민사회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야당이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야당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따라서 그러면 이 국면에서 각을 세우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각을 세우고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또 김종대 편집장님께는 세련된 진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세련된 진보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일단 주체가 모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싸움을 위한 싸움은 반대예요. 사실은 그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어떤 비관적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즉자적인 대응으로서의 싸움보다는 좀 내부의 전열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당장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싸움은 고사하고 아마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국보법 수사 부터가 버거울 겁니다. 네. 우선 그것부터 대응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곧 저는 이정희 대표에 대한 소환 내지는 더 조금 비관적으로 보자면 사법 처리까지도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실제 야당이 이것만 입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주로 입장이 없죠. 예, 주로 자기들이 불리한 거 뭐 전시작전권, 뭐 군내 폭력 같은 국방 사안에 대해서도 한 번도 당론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단 한 번도. 국회의원들도 그 내부 국회의원들도 답답해하더라고요. 예, 답답해하죠. 그다음에 뭐 종북 콘서트다 하면서 그 신은미 씨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인 제공을 한 게 새정치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야당은 거의 겁에 질려서 어떤 싸움의 현장에 나오는데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동력 형성이 안 된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은 지금에 와서 다시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결집이 됩니까? 네.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법치주의의 일각이 붕괴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진보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제자리에서 진보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싸움의 전부예요. 네. 그러면 뭐 국회의원 또 뭐 저기 일부 어떤 정당에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잃어버린 권리 되찾자, 이거 제가 보기에 승산이 없는 것이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검찰 법원 다 달라붙는데 그것이 법률적인 싸움으로 가봤자 어렵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어떤 진보의 본 모습, 자기의 어떤 본원적 권리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법으로 이미 가기 전에 통합진보당 내부 싸움의 본질이었습니다. 또 이 문제가.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진보가 진보답게 자기와의 투쟁인 것이고, 그런 만큼 재보궐선거에 좀 남다른 각오로 다시 전체 야권 진영에 한번 재집결을 해야 된다, 재성찰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당연히 어떤 그 법치주의의 부정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떤 문제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국민적으로 함께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정당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는 판결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는 조선일보나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선일보나 새누리당은 법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가? 그들도 법치와 민주주의를 희망한다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 저는 이런 말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진보는 항상 역사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60년대, 70년대 간첩 사건들 전부 다 무죄 판결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역사가 그게 무죄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무죄 판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간첩 사건을 조작하면서 당시에 통치를 해왔던 그 세력들의 당대의 현실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순간에 우리가 그 간첩 사건에 대한 부정 판결이 나온 이 순간에는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헌재에 의해 가지고 또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 현실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역사의 심판을 믿는다. 기다린다. 이런 거는 미래의 역사에서 오늘날 헌재의 판결을 심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역사는 미래의 역사에서 헌재 판결을 심판하는 것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헌재가 이런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고 또 그 미래의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때의 현재를 심판하는 역사의 판결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미래라는 그 시점에서 있는 현재가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의 심판을 맡겠다는 것은 현재 내가 대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미래로 넘겨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넘기지 말고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오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헌재 판결이 왜 법치에 어긋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유하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이게 바로 기초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오고 우리에게는 공안의 작풍이 오고 있고 겨울 공화국입니다. 겨울 공화국이 70년대로 다시 이제 가고 있는. 김지아 아 그렇구나. 겨울 공화국은 양성호고. 양성호고 김지아 씨는 그 1975년 그 유신 그때 그때죠. 그분들은 다 지금 딴 자리에서 딴 자리에 이제 딴 자리에서 딴소리를. 네, 김지아 시인의 노래 민주주의의 만세라는 시가 있고 그걸 노래로 해서 그 김광석 씨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요즘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 노래를 그래서 뭐 신새벽 뒷골목에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 만세 그 노래를 부르다가도 이 김지아 작시라는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 또 찝찝해집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뭔가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좀 잘해왔다면 어땠을까라는 회한도 생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온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그 쿠바하고 미국의 관계 정상화 문제, 북미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가 북한을 다시 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렇죠. 예, 등등을 다 좀 그 짚어봤어야 됐는데 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때 되면 신문에 도배하는 거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 사라진 정윤회는 다시 올까? 이미 역사의 물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꼬리 자르기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네. 또 웹시리즈. 근데 예측이 늘 맞으셔요. 그 저희 이 팟짱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닮은 꼴 얘기하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쭉쭉 그 비슷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닮은 걸.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